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받은 만큼 똑같이 되갚아준다는 의미로 한무라비 법전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도 이런 복수를 할 기회가 있었지 뭐예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저에게는 엄마가 두 분이 계세요. 저를 낳아준 엄마와 길러준 엄마죠. 몸이 약했던 제 친엄마는 제가 5살 무렵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엄마 손에 자랐어요. 저에게 엄마가 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유치원에 다니던 7살 때였어요.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동화책을 한 권 읽어주셨는데 바로 신데렐라였죠. 계모의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는 신데렐라 얘기에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한 아이가 선생님께 계모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선생님은 새엄마를 계모라고 부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큰 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와, 예솔이 엄마랑 똑같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예솔이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고 새엄마래요. 제 출생의 비밀을 생각지도 못한 순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저는 엉엉 울면서 우리 엄마는 새엄마가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내심 친구의 말이 사실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아침에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지도 않았고 한 번도 다정히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어디를 가든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어요. 안아준 적도 없고요. 그 사건으로 엄마와 담임선생님은 한참 동안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마친 새엄마는 저를 거실로 불러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나 네 친엄마 아니야. 니네 엄마는 너 어릴 때 병에 걸려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널 키우게 된 거고. 네가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내가 니네 아빠랑 사는 한 내가 네 엄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으니까. 그날 새엄마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차가워 보였고 그래서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인형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죠. 우리 엄마가 책에서 봤던 계모라는 사실에 겁도 났고 마치 내가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와 새엄마가 낮에 있었던 일로 다투셨던 거죠. 제 방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 심하게요. 달라질 건 없다던 새엄마의 말과는 달리 그동안 봉인돼 있던 비밀이 해제되자 새엄마는 대놓고 본색을 드러냈어요. 못된 계모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말이죠. 툭하면 저에게 네 엄마 닮아서 멍청하다느니 내 자식도 아닌데 정은 져서 뭐하냐는 둥 가슴에 상처가 될 말만 골라서 해댔죠. 게다가 재롱잔치나 학부모 상담 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새엄마 대신 유치원과 학교에 찾아와 준 건 바로 큰엄마였어요. 큰엄마는 철철이 제 옷도 사다 주시고 신발이며 학용품, 머리핀 같은 소소한 것들도 종종 사다 주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새엄마는 도끼 눈을 뜨고 기분 나빠했지만요.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형님,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저도 다 챙겨주고 있어요.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선 저를 나쁜 계모 취급을 해야 후련하겠어요? 그렇게 예솔이가 가여우면 차라리 형님이 데려다 키우지 그래요? 자기네 애들이나 챙길 일이지 괜히 오지랖을 떨어선 사람 속을 뒤집어. 암튼 다음부턴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어. 내가 동서 꼴 보기 싫어서라도 다시는 안 사와. 사람이 어쩜 말을 해도 그렇게 못되게 할 수가 있냐. 난 그래도 저 어린 거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결국 그날 이후 큰엄마는 제 선물을 사들고 찾아오는 일을 그만두셨어요. 대신
종종 저희 학교 앞으로 찾아와 떡볶이도 사주시고 용돈도 지어주고 가셨죠. 물론 새엄마 몰래 말이에요. 어릴 땐 큰엄마가 내 친엄마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제게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아빠한테 친엄마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괜히 짜증을 내시곤 제대로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죠.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지만 당시에는 아빠가 이해가 안 갔어요. 친엄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키우고 자란 저는 최대한 새엄마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눈치를 보며 자라야 했어요. 제가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든 것도 따지고 보면 제 출생의 비밀을 이른 나이에 알아버렸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런 제 꿈은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했고, 그래서 인서울 대학을 목표로 죽어라 공부했어요.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제 꿈이 실현되었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저는 난생 처음 새엄마 눈치를 안 보고 살 수 있었고, 난생 처음 소개팅도 해보고 친구들과 홍대 롯카페도 다니면서 모처럼 자유를 만끽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취업 준비를 하던 4학년 때 얘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루는 취업 자료를 구하러 학과실에 갔는데 조교가 번역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들어온 알바인데 논문 준비로 바빠서 시간이 안 난다며 경험 삼아 한번 해보라더군요. 분량이 적고 요리책이라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페이도 괜찮길래 바로 하겠다고 했죠. 조교의 추천으로 찾아간 출판사는 서교동 주택가에 있었어요. 요즘 핫한 동네인 연남동 옆이었죠. 거기서 만난 출판사 사장이 바로 제 예랑이에요. 예랑의 첫 인상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백수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한다고 했나 후회가 되더군요. 일만 죽어라 해주고 돈도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장이라는 사람 꼴이 그 모양인데 거기서 만드는 책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거절을 하고 나오려는데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러는 거예요. 페이는 제 날짜에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규모는 작지만 매출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저 학교 후배라고 노동력 착취하는 꼰대는 아닙니다. 그 말에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제가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군말 없이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꽤 괜찮은 책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중에는 저도 구입한 책도 몇 권 있었고요. 주로 번역서를 취급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번역가들과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애독자층도 형성돼 있었고요. 능력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솔직히 저 같은 게 명함을 내밀 곳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제도 모르고 거절을 하려고 했더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죠. 암튼 2달여 정도 번역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돈을 주고도 못 배울 것들을 돈까지 받으며 배웠으니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무사히 번역 일을 마치고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얘랑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미 원고도 다 넘겼고 알바비도 다 정산 받았는데 무슨 일인가 했죠. 그런데 부득부득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불쑥 책을 내밀더라고요. 오늘 나왔어요. 수정씨의 첫 번역서. 이거 전해주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요. 바쁜데 귀찮게 한 건 아니죠? 사실 주말이라 씻지도 않고 집에서 퍼져 있으려 했는데 불러서 좀 귀찮긴 했지만 제 이름이 박힌 책을 보니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실은 책도 책이지만 수정 씨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요. 얘랑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제 눈치를 살피며 입술만 달착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순간 헉 했죠. 설마 이 남자 나한테 반했다고 사귀자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제 넘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업 대신 유학을 가는 건 어때요? 물론 아직 수정씨 실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문장을 다루는 감도 좋고 문장력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실력을 쌓으면 전문 번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일어 잘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그렇다고 번역가가 그 나라 언어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글을 잘 다뤄야 번역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수정 씨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 말 해주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벅차고 왠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그날 이후 취업 활동을 하는데도 왠지 기운이 안 나고 구름 위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엔 일본 유학에 대한 생각만 가득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큰엄마를 찾아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더 이상 평생 직장은 없는 시대인데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됐어요. 솔직히 답정너 상태였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내가 원하는 말만 해달라는 의미로요. 그래서 아빠한테 유학비 지원을 받아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아빠 돈만 믿고 손 놓고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본에선 유학 비자로 알바를 하려면 법무성에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해 허가서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게다가 주 28시간으로 노동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서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허가서 없이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만약 적발되면 비자 갱신도 어렵고 강제 귀국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차라리 학업이나 제대로 마치자 싶었는데 마침 그때 얘랑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학비도 벌 겸 알바를 하지 않겠냐고요. 일본 현지에 출간된 책들을 읽어보고 책을 좀 추천해달라는 거였어요. 도서 구입비도 경비 처리해주겠다고요. 저야 완전 땡큐였죠. 책도 공짜로 사보고 딱히 번역 일을 해서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는 얘랑네 회사에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괜찮은 소설은 제가 직접 번역을 해보기도 했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본인 친구들한테 물어가며 도움도 받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역을 하고 나니 왠지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은 감을 잡게 되었죠. 그렇게 번역한 원고를 얘랑한테 메일로 보냈더니 그 책을 계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번역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 잘해낼 자신 있어요.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그땐 정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질러버렸죠. 그랬더니 얘랑이 그러라는 거예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몇 주 뒤 얘랑은 작가와 일본 쪽 출판사랑 얘기가 잘 됐다며 계약차 일본에 왔어요. 한국을 떠난 지 3년 반 만의 만남이었죠. 그날은 수업이 없는 날이어서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차림이 말끔해져서 그런가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마치 오랜만에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설레기도 했고요. 그런데 얘랑도 저와 같았나 봐요.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대로 달려와 저를 와락 껴안지 뭐예요?
조금 당황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속으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공항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별한 분위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날 우리는 출판사 담당자와 만나 무사히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계약을 성사한 예랑과 저는 근처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번에 계약한 책과 문학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남녀 간의 치열한 대화는 격렬한 섹스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하더니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우리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후끈 달아올라 있었어요. 난생 처음 경험해본 일이라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 남자와 평생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는요. 그래서 예랑이 있는 호텔로 전화해 우리 사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까부터 제 전화를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전화를 하냐더라고요.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통한 걸 느꼈다나요? 아, 왠지 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어때요? 일과 사랑 모두 잡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우리는 반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끝으로 제 귀국에 맞춰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반년 연애라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유학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일을 핑계로 연애를 했던 기분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까지 그리 긴 시간이 들지 않았어요. 문제는 부모님 허락이었죠. 기껏 공부한다고 유학 보내놨더니 오자마자 결혼한다고 남자를 집에 데려왔다고 타박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잔뜩 걱정을 한 채 예랑과 저희 집에 갔는데 아빠랑 새엄마 모두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예랑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마치 결혼식장에서 사위한테 딸을 건네주며 말하듯 내 딸을 부탁하네 이러시지 뭐예요. 그것도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이죠. 좀 오버스럽긴 했지만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어요. 거기다 새엄마는 평소에 안 하던 음식까지 잔뜩 차려놓곤 장모 노릇을 톡톡히 하지 뭐예요.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외인 아닌가? 그러니 자네가 우리 애 좀 잘 챙겨주게. 내 부탁 좀 함세. 당시엔 몰랐지만 새엄마의 그런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아빠가 대장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 제가 스스로 나가 떨어져 준다고 하니 좋아 죽겠던 거죠. 저희 아빠 재산도 다 자기 손에 들어갈 테니 말이에요. 시댁에서도 결혼 허락을 받은 우리는 그해 가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름 무더위가 끝나가던 무렵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 만 거예요. 너무 늦게 아빠의 투병 소식을 들었던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야 아빠가 암투병 중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한 달 내내 아빠의 병상을 지키며 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왜 그렇게 아빠가 제 결혼을 반기셨는지 알 수 있었죠. 저만 혼자 남겨두고 떠나기 힘들었던 거예요.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제 곁에는 아무도 없게 되니까요. 자신의 죽음보다 남겨질 자식을 더 걱정하다니 이런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아빠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새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네 아빠 일로 결혼식도 미뤘다지? 차라리 잘 됐다. 안 그래도 내키지 않는 혼주 자리에 앉는 게 걸렸는데 혹여라도 결혼식 때 날 부를 생각은 말아라. 네 아빠도 간 마당에 내가 네 엄마 노릇하는 것도 웃기잖니? 우리 이제 남남으로 살자. 너도 그게 편하지 않겠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할 테니 너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아빠 유품은 택배로 붙여줄 테니 굳이 집으로 올 거 없어. 돈 될 만한 것도 없으니까. 새엄마는 그 말만 남기곤 쌩하니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신 보지 말자며 가버린 새엄마가 며칠 뒤 제게 전화를 했지 뭐예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요. 너 이 지집애 네 짓이지?
네가 아픈 네 아빠 꼬드겨서 땅이며 건물까지 빼돌린 거지. 다 내 거야. 당장 내놔. 내가 고작 집 한 채 받자고 네 아빠랑 산 줄 알아? 여우 같은 게 지 아빠 병수발 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너 그거 당장 안 내놓으면 나 가만 안 있어.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소송을 해서라도 내가 다 받아낼 거라고.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런데 내막을 알아보니 새엄마가 개거품을 물만 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더라고요. 새엄마한테는 살던 집 한 채가 다였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늙은 남편 죽고 말년에 노났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말이에요. 아빠 덕분에 생각지도 않은 재산이 생겼지만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된 저는 마음이 심란했어요. 무엇보다 시댁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아빠 일로 결혼도 미뤘는데 이제와 엄마도 결혼식에 참석 안 하겠다고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큰엄마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살아있다고요? 어디에요? 저희 엄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아빠가 당시 자기 비서였던 새엄마와 불륜을 저질러 아들을 낳자 손자 욕심에 친할머니가 엄마를 내쫓고 새엄마를 집에 들인 거였어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자 엄마 친정 식구들까지 협박해 결국 엄마 혼자 집을 나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 후 새엄마가 낳은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려서 새엄마는 저를 유독 미워했던 거였어요. 제가 있는 한 언제고 안주인 자리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노파심 때문이었죠. 큰엄마가 저를 유독 챙겼던 건 저희 엄마한테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계모 손에 맡겨진 딸이 걱정돼 주변을 맴돌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걸로는 안심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큰엄마 도움으로 그동안 제 사진이며 성장 과정을 전해 듣고 살았던 거예요. 네 아빠도 가고 난 판에 뭘 더 속이겠니? 이참에 엄마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떠니? 네 엄마 아직 혼자야. 이렇게 된 거 시댁에 말씀드리고 혼주석에 엄마를 앉혀야 하지 않겠니? 네 엄마 한순간도 너 잊은 적 없다. 그건 내가 보증해. 그러니까 수정아, 엄마 찾아가 봐. 아빠가 죽자 죽은 엄마가 살아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그동안 왜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원망도 되고 무엇보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목소리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엄마가 준 주소를 들고 엄마를 찾아갔어요. 가보니 변두리 동네에서 조그마한 미용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용실은 동네 사람들 사랑방처럼 시끌벅적했어요. 엄마는 그 안에서 펌을 말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엄마는 단번에 저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곤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딱 봐도 제 엄마였어요. 눈매며 손가락까지 똑같았거든요. 처음엔 만나면 왜 나를 버렸냐고 따지려고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그저 눈물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울먹이며 힘겹게 엄마 하고 불렀어요. 엄마는 그제야 다가와 저를 와라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눈물의 모녀상봉을 눈앞에서 관람한 아주머니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눈시울을 붉히며 잘됐다를 연발했어요. 그날 밤 엄마와 전 그간 살아온 얘기를 하느라 꼬박 밤을 새우고 말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댁에 찾아가 저희 집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당황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요. 안 그래도 저희 쪽 때문에 결혼까지 미뤄진 와중에 불편한 집안사까지 전해 듣자 표정이 확 바뀌곤 냉랭해지셨어요. 그리곤 직접 저희 엄마를 만나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 약속을 잡아드렸는데 두 분이 얘기가 잘 됐는지 아무 일 없다는 듯 혼사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얼마 뒤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죠. 얘랑과 함께 시댁 근처로 외근을 나왔다가 온 김에 시어머님을 뵈러 시댁에 들렀는데 글쎄 저희 엄마가 시댁 거실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지 뭐예요. 저희가 온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앞에서 차를 마시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죠. 어쩌나 사돈한테 이런 걸 시켜서 우리 집 도우미 아줌마가 다치지만 않았으면 이런 결례는 없었을 텐데 내가 평생 집안일은 안 해놔서 집안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일도 해본 사람이나 한다고 팔자가 이런 걸 어떡해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 어떻게 자식 버리고 집을 나갈 생각을 했대요? 나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막말로 자식 버리고 집 나간 엄마가 어디 엄만가? 안 그래요? 내가 어지간하면 그런 집구석이랑은 사돈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부탁도 들어주고 앞으로도 우리 집에 충성을 다한다니 어쩌겠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셈치고 봐줘야지. 거지 동량 주는 심정으로 받아주기로 한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괜히 안 사돈 대접받겠다고 나오면 정말 곤란해요. 알았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서 달려들어가 엄마를 일으켜 세우곤 버럭 질렀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게다가 충성을 다한다니? 엄마가 무슨 충성을 다해? 대체 왜? 나 엄마가 이런 되먹지 않은 여자한테 이런 대접 받으라고 결혼한 거 아니야. 이깟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딸 때문에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고개 숙이고 당하지 말란 말이야. 엄마가 이러면 나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제 눈물에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곤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죠. 그러자 어머님이 버럭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누가 보면 내가 네 엄마를 강제로 부려먹은 줄 알겠다. 이봐요 안사돈. 내가 언제 강제로 와서 일하라고 하던가요? 난 그저 그간 부모 노릇도 못했으니 이제라도 자식 위에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지 않겠냐고 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살다 별것들을 다 만나서 똥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게 됐네. 참. 똥바가지요? 똥덩이가 똥바가지 좀 쓴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인성이 그 모양인데 똥 더러운 것만 하겠냐고요. 그리고 거지 동량 주는 심정이라고요? 기가 막혀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거지 동량 줄 때도 예의를 지켜가며 줘요.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괜히 되도 않는 것들이나 가진 폼 다 잡아가며 생색내는 거지. 당신처럼 말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우리 엄마 부려먹은 일당 제대로 쳐주세요. 당신 같은 인간한텐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길로 엄마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얘랑한테 정식으로 파혼 선언을 했어요. 사랑 때문에 내 부모를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욕보이기 싫었거든요. 게다가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할 만큼 제가 멍청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얘랑과는 일적으론 전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그게 마음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엄마랑 살림을 합쳤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만큼 아직은 서로가 낯설고 때론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딪히며 살아봐야 오히려 가까워질 것 같거든요. 볶음밥도 지지고 볶아야 온전히 잘 섞이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와 못다 보낸 시간 행복하게 보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더 희망찬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